Dry martini, lemon peel, shaken, not stirred. Vodka martini.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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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tirred. 내일 우리는 좀 더 빨리 달릴 것이고 좀 더 멀리 발을 뻗칠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개봉했던 바즈 루어먼 감독의 위대한 개츠비 말미에 나오는 대사죠. 이 대목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원작 소설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도 합니다. 네, 저 역시 소설을 읽으면서요, 방금 읽어드린 그 문장에 감동을 받았는데 바즈 루어먼 감독도 그랬나 봅니다. 특유의 화려한 영상미로 이 명작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면서도 마지막 문장만큼은 전혀 각색을 하지 않은 걸 보면 말이죠. 과거로 떠밀려 가지만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 바로 이런 통찰이야말로 예술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삶의 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로 떠밀려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만 싶습니다. 자, 최광의 영화 쉐이킷 2월 마지막 순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극장과 흥행추이 알아보는 비하인드 박스오피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상망 박스오피스 지난 주말 흥행순위 5위부터 알아봅니다. 네, 폴 버호벤 감독의 1987년작이죠. 이 작품을 리메이크한 로보캅이 개봉 2주차에 2계단 내려서서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의 성적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흥행세가 예상 밖으로 저조하네요. 자,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누군가 그런 분석을 하더군요. 주인공이 멋있긴 하지만 성불구자라서 그렇다고요.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한동안 선두권을 굳건히 유지하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겨울왕국 드디어 하락세로 접어들었네요. 지난 주말 4위로 3계단 내려섰습니다. 그래도 누계 관객수는 960만 명입니다. 수상한 그녀도 하락세입니다. 769만 명의 누계 관객수를 기록하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주 새로 개봉한 한국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이 개봉 첫 주말 53만 명을 모으면서 2위로 데뷔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꽤 볼만한 장르 영화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입소문 탄력에 힘입어서 롱런 흥행 가도에 오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위는 새로 개봉한 할리우드 서사 액션 영화죠. 폼페이 최후의 날이 차지했습니다. 개봉 첫 주말 54만 명을 모으면서 새롭게 흥행 선두에 올랐는데요. AD 1세기의 화산 폭발로 멸망한 로마 제국의 도시죠. 폼페이를 배경으로 한 서사 액션극입니다. 로버트 해리스의 소설이 원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몇 해 전에 이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막상 영화 내용은 소설하고 완전히 다르게 각색이 됐더군요. 어쨌든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 장면 같은 볼거리가 충만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객들의 낙점을 받은 것 같네요.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네, 여러분 한 줄 동안 즐감하셨습니까? 영화 쉐이키의 최광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지금 아주 포근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봄이 왔구나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와중입니다. 오늘도 방송하러 오면서 따뜻한 그런 봄 햇살을 좀 많이 만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광의 영화 쉐이키 또 시작한 지 지금 거의 2달이 다 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녹번님들, 생번님들 말고 생방송으로 들으시는 생번님들 말고 녹번님들이 팟캐스트 밑에다가 게시판에 올려놓은 그 글들 잘 봤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100위 밖에 있는지, 100위 밖에 있어서 한참 찾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다른 분은 국민TV의 그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아주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뭐 어줍지 않게 개혁 확산 이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새로운 좀 느낌이 새롭고 좋은 그런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초창기에는 약간은 입소문이 이제 퍼지는 그런 기간을 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그래서 아주 조급한 그런 마음은 안 듭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들어주신다면은 더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생방송으로 지금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효진 PD의 걱정을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팟캐스트도 많이 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 주말에 잠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작가로 참여하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일본 여행 짧고 굵게 아주 빡센 일정을 소화하고 왔는데요. 제가 늘 그 영화 평론가로서 다른 영화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다가 주로 이제 이렇게 비평만 하다가 직접 창작 과정에 참여를 해서 다니다 보니까 야 이건 또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완전히 좀 다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장르는 뭐랄까요?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작품이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미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또 다큐멘터리가 담고 있는 대상 또한 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작업 안에 포섭이 되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쾌감을 얻을 수가 있는 작업이 바로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알찬 순서 많이 마련했는데요. 오늘 특히 시네톡톡에서는 앞서 제가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큐멘터리 감독님 한분 모시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하는 미스터 컴퍼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민환기 감독님을 오늘 시네톡톡에 모셔서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영화들의 칵테일을 만들어보는 섞지 말고 흔들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는요, 성적 소수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성적 소수자, 뭐 예를 들면 게이, 레즈비언,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들 성적 소수자라고 하죠. 성적 소수자를 다룬 영화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퀴어 영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퀴어 영화. 개중에는 퀴어 영화 한두 편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뭐 심리적 거부감이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퀴어 영화들이 많은 흥행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독교 단체나 좀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뭐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신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계에서도 성적 소수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는 영화인들 정말 걸작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작품 몇 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부는 뭐 보셨을 영화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이 방송 들으신 뒤 이 작품 한번 챙겨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지난 2005년에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대만 출신으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안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미 고인이 된 히스 레저. 잘 아시죠? 히스 레저. 네, 조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 배트맨이나 다크나이트에서 조커로 등장해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는데 아깝게 저 세상으로 먼저 빨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이크 질렌할이라고 하는 배우, 이 두 명의 배우가 나누는 게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브록백 마운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05년에 이 작품이 개봉했을 때요, 영화 보시다가 중간에 나가는 분들이 꽤 계셨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요. 이 영화 중간에 히스 레저와 제이크 질렌할이 이제 서로 목동이잖아요. 그 양떼 방목장에서 여름 한철 함께 일하게 된 갓 스물의 청년들입니다. 히스 레저는 애니스, 제이크 질렌할은 잭. 이 애니스와 잭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그 정말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 푸른 초원 위에서 양떼 방목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함께 잠을 자다가 툭 하고 그냥 대자연의 품에서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섹스씬이죠. 게이 섹스씬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을 역겹다라고 하면서 보지 못하고 그냥 나가시는 그런 남성 관객들이 꽤 많았다. 그 영화를 수입한 영화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뭐 게이들의 사랑이라든가 레즈비언이라든가 이런 성적 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이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얘기겠죠. 그건 이제 호모포비아라고 하죠. 포비아는 공포증이란 뜻, 혐오증 이런 뜻이죠. 호모들에 대한 혐오증에서 호모포비아라고 하는데 그런 그 문화가 상당히 아직까지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성적 소수자, 저는 뭐 성적으로 소수자는 아닙니다만은 인정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진보한 것이 아닌가, 진보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성적 취향이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적대시하는 것, 뭐 이것은 또한 측면에서의 파시즘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이 브록백 마운틴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 두 사람 애니스와 잭이 무려 20년간 짧은 만남과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되풀이하면서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연대기를 이어나갑니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 시대 배경이 아직은 미국에서 그 동성애가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식을 너무 한 마음이죠. 두 사람 다 따로따로 결혼을 하죠. 애니스도 아내가 있고요. 다 결혼을 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정체성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사랑은
뭐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만에 정말 오랜 세월 만에 다시 재회를 해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나눴던 바로 그 장소 브록백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둘이 함께 여행을 가서 또 거기서 자신들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졌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의 애틋함이 로키 산맥의 풍광을 배경으로 우리들의 관객들의 가슴을 아주 절절하게 만들었던 작품 브록백 마운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성적 소수자가 등장하는 두 편의 작품이 잇따라 개봉했습니다. 바로 한 편은 자비에 돌란이라고 하는 캐나다 감독이에요. 지금 나이가 20대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된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드나 정말 놀라움을 안겨줄 정도의 천재적인 연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젊은 감독입니다. 자비에 돌란이 연출한 로렌스 애니웨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죠. 멜빌 푸포, 수잔 클레망 이 두 사람이 남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자, 영화의 배경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 프랑스어를 써요. 거기는 이제 프랑스 쪽이 퀘벡주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말을 쓰는데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로렌스의 애인이 바로 프레드입니다.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죠? 근데 로렌스가 남자고요. 프레드가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30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 이 로렌스가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날 자신의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남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실 여자다. 네, 여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은 아마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트랜스젠더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MTF라고 하죠. Man to Female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뭐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의 그 시대적 배경이 1980년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로렌스는 자신이 여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프레드에게 말을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여성들,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프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분노합니다.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네. 내가 사랑하는 너는 분명히 남자인데 네가 여자라니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렌스도 프레드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랑 앞에서 프레드는 이 사랑을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드는 로렌스와의 사랑을 이어나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고백한 로렌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제부터 너는 여장을 하고 다니라. 마음껏 여장을 하고 다니라. 왜냐하면 로렌스는 자신의 정체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항상 여장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프레드의 응원에 힘입어서 로렌스는 학교 선생님인데요. 학교에 여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뜨악!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로렌스를 이상한 정말 못 볼 걸 본 것 같은 그런 시선으로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로렌스와 프레드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의 급사가 이제 여장을 한 로렌스를 약간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로렌스 그냥 그걸 꾹 참고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는 사람은 바로 프레드입니다. 자신의 애인이 능멸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마구 그 급사에게 화를 내면서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다른 사람들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라고 하는 정말 상식적인 얘기를 마구 퍼붓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프레드라는 여자가 얼마나 로렌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로렌스 애니웨이라는 작품, 한 사람은 트랜스젠더로 가기를 원하는 여자의 정체성을 가진 남자, 한 사람은 남자를 사랑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는 여자라고 고백을
하게 된 상황에서 혼란에 빠진 여자.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로렌스 애니웨이는 로렌스와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뒤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자비에 돌란 감독은 아주 젊은 세대답게 굉장히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로렌스 애니웨이죠. 애니웨이. 애니웨이는 어쨌든이란 뜻입니다. 네, 네가 남자든 여자든 너는 어찌됐든 로렌스야 라고 하는 말을 프레드가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네. 자, 또 한편의 영화. 바로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봉한 퀴어 영화 가운데 게이들에 대한 영화는 자주 봤습니다만 레즈비언들의 사랑을 다룬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있었나요? 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이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압들라티프 캐시시 감독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레아 세이드와 아델 엑사르쇼플러스 이 두 여배우가 영화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두 레즈비언 여성으로 등장하는데요. 자, 이 둘이 서로 길을 가다가 딱 첫눈에 반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레즈비언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기 마련이죠. 옛날에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 씨가 한 그 명대사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명대사가 있는데 네,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이 둘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별을 하게 되는 장면에서 흐르는 대사가 있는데요. 그 대사 잠깐 듣고 와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시죠. Si, si, ça me fait plaisir. Si, non, c'est juste, c'est pas tous les jours que je me fais des signes. On se voit plus. On se respire plus. Tu m'aimes plus. Ça fait combien de temps que tu me prends pour une conne? Je te prends pas pour une conne, je t'ai jamais prise pour une conne. Dégage, tu sors de ma vie! Mais ouvre-moi, putain! 네,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성애나 이성애나 사랑의 풍경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를 위해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너 때문에 내가 죽어! 네,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슬프지만 사랑의 유효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의 아델 그리고 엠마도 마찬가지죠. 네. 아델은 원래 굉장히 평범한 여고생인데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파란 머리의 엠마를 봤고 거부할 수 없는 설렘이 내려앉죠.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뭐 혼란스러워할 그럴 여지도 없이 엠마에게 그냥 푹 빠져들고 맙니다. 엠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의 연대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랑이 그렇듯이 이 두 사람 사이에도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욕망의 화살표가 엇갈립니다. 서로가 너무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결핍의 바람구멍이 뻥 생기고 네, 사랑이라는 이름의 도피 이것이 이별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네,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고 하는 영화는 퀴어 영화임과 동시에 퀴어 영화적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영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계몽적인 어떤 의도나 강박 같은 것은 영화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만 이 아델이라는 소녀가 엠마에게 사랑에 빠져들게 되는 어떤 그 심리적 상황을 아주 집요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러닝타임이 무려 3시간이나 되는데요. 그 러닝타임 동안 거의 모든 씬에서 이 아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델과 엠마의 이야기라기보다 아델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아델의 심리적인 변화를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투적인 분석이죠.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아델의 심리를 연출자의 눈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행동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줍고 달뜬 표정, 열정적인 섹스, 아픈 이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던져지는 것이죠. 자, 이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관객들은 바로 이 아델이라고 하는 인물의 행동, 그 이면의 심리적 변화를 우리 스스로 유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게 된 것도 아마도 바로 그렇게 관객들로 하여금 이 아델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랑하게 만들고 도대체 이 아델의 사랑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그 감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바로 그 질문을 우리가 받아 안으면서 우리 역시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 속 주인공인 아델처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미덕이 이 영화 속에 등장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 그 자체를 아주 담담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 최근에 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애틋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언제나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회적 편견이라는 거대한 걸림돌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풍경. 이런 영화적인 소재가 늘어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대사회, 지금을 살아가는 남녀들 간의 사랑에서 애틋함이란 게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이런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 개봉하는 신작들을 두루쳐보는 개봉작 두루치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모두 3편의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창의성 지수 그리고 현금 평점 매기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볼륨 업! 네, 골든글러브 작품상에 이어서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9개 부문 후보에 올라있는 영화죠. 노예 12년 드디어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지난해 개봉했던 쉐임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영화를 선보인 바 있는 영국 출신의 흑인 감독이죠. 스티브 맥퀸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영국의 흑인 배우인 슈에텔 에지오프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또 쉐임이라는 작품에서 섹스 중독자로 나왔던 마이클 패스빈더, 그리고 요즘 셜록으로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같은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각각 악독하고 선량한 농장주로 등장합니다. 영화는 미국의 노예 해방 직전인 1940년대에 자유인 신분이지만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납치돼서 강제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솔로몬 노섭이라는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시대의 관련성에 대한 아주 묵직한 통찰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우리 역시 무언가의 노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는 걸작입니다.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10점, 현금 평점을 9,000원 기준에 15,000원입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네, 영화 아카데미 출신 정영헌 감독의 한국 독립영화 레바논 감정이 이번 주 간판을 내겁니다. 한국의 설산을 배경으로 한 메마른 서스펜스 안에 툭툭 엉뚱한 유머를 뒤섞은 이 영화는 불과 5명의 주요 인물을 가지고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요, 다름 아닌 사람이 덫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미노처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의 덫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덫에서 해방시키는 것 역시 사람이죠. 네. 올해 들어본 가장 인상적인 한국 영화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하베르 바르뎀에 필적하는 장원영 배우의 하드보일드한 악역 연기도 압권이고요. 모스크바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입니다. 영화 레바논 감정의 정영헌 감독은 다음 주 이 시간 시네톡톡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8점, 현금 평점은 10,000원입니다. 네, 다음 개봉작 미하엘 콜하스의 선택입니다. 프랑스 영화입니다. 배우들도 프랑스어를 쓰고요. 근데 주인공은 독일 사람입니다. 바로 독일의 중세사 속에서 주인공을 끄집어냈는데요.
미하엘 코라스라는 16세기 실존 인물입니다. 한 귀족의 횡포에 맞섰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폭동을 일으켰던 남자를 통해서 이른바 앙샹레즘, 즉 구체제라고 불리는 봉건적인 폭력에 저항한 외로운 투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의 어둠 속에 갇힌 미하엘 코라스의 아주 먹먹한 표정, 그와 행동을 함께한 일군의 평민 출신 혁명가들의 암담한 분노와 두려움을 약간은 시적인 호흡으로 펼쳐놓고 있는데요. 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혁명가들이 있습니다만 어쩌면 그 혁명가들은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숱한 저항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응축된 아이콘이었겠죠. 영화 미하엘 코라스의 선택은 귀족에게 빼앗긴 말 2마리에 자존심을 넘어 목숨까지 건 중세의 한 말장수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샹레즘을 극복하고 시민사회의 태동을 가능하게 한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들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엄숙한 찬사를 보내고 있죠.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8점, 현금 평점은 9,000원 드립니다. Go to sleep, may your sweet dreams come true. Just lay back in 네, 앞서 저희가 섞지 말고 흔들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영화죠. 브록백 마운틴에 흘렀던 노래입니다. 에밀리오 해리스가 부른 A Love That Will Never Grow Old 듣고 와서 시네 톡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the love of your life. 'Cause I know a love that will never grow old. And I know a love that will never grow old. When you wake up, the world may have changed, but trust in me, I'll never falter or fail. Just a smile in your eyes, it can light up the night, and your laughter's like wind in my sails. 'Cause I know a love that 네,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인들을 다 모실 그날까지 쭉 이어지는 시네 톡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큐멘터리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번 주 개봉한 작품입니다. 미스터 컴퍼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연출하신 민한기 감독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민한기 감독님이 이제 미스터 컴퍼니 이제 개봉에 맞춰서 우리 국민TV 최광의 영화실 이렇게 스튜디오에 찾아주셨는데요. 감독님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고려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후에 중앙대 영화학과로 또 가셨더라고요. 예, 대학원을 갔어요. 사실. 대학원을. 예. 그리고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도 가셨고. 예. 카라츠에도 계셨고. 예.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남들보다 오래 걸린 거죠. 아. 재능이 없어서 엄청난 가방끈을 자랑하시는데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영화 쪽으로 진로를 바꾸신 거잖아요. 예.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대학교 때 영화 서클을 했었고 돌빛이라는 영화 예, 서클 돌빛이라는 있겠죠? 영화 예. 서클 했었고 네네. 거기 출신 감독들이 있어요. 음. 신동일 감독이라고 반드비 만든 네네. 신동일 감독, 그다음에 범죄소년 만든 강유관 감독. 네. 그래서 영화 서클 하면서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돈 내고 학교 들어간 것도 아깝고 이래서 그냥 졸업하고 바꾼 거죠. 야. 네. 대학 다니다 보면은 자신의 전공과는 상관없이 이게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그게 자기 그 진로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뭐 기자들도 보면은
그 아무 전공하고 상관없는데 그 무슨 신문사, 학보사 이런 데에서 일하다가 기자 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예. 감독님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다큐멘터리는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세 번째 작품. 전작이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예. 이야기였고 예. 그 전에 또 연극인들이 싸우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아, 연극인들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군요. 예. 지금 이건 중앙대 영화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학생들 가르치면서 창작 활동 병행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하시는지. 특히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신에 제가 언제 찍을지 네. 결정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많은 스텝이 필요한 거 아니까 제 한 몸이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라서 네. 극영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찍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많은 합의와 뭐 이런 것들 끌어내 때문에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오히려 그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작업하기엔 다큐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극영화가 갖지 못한 다큐멘터리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다양하겠지만 가장 뭐 손꼽을 수 있는 매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 모든 다큐멘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제가 찍는 방식의 다큐멘터리는 대상들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큐가 아니었으면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서 네. 그 사람들과 꽤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약간의 뭐 연애라면 연애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저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미스터 컴퍼니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자, 이 영화에 대한 예고편 우리가 클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 쉐이킷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보지 않고 듣는 영화편, 예고편. 네. 자, 어떤 작품일지 한번 가늠을 해보시죠. 저희가 최선을 마련해서 세운 전략이 간혹 장벽에 부딪히고 현실에 부딪힐 때라도 저희는 그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신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판이 안 들어간 겁니다.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뭐 단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환경의 가치와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우리 태도. 아예 좀 화난 거는 생각했던 게 딴 걸로 해야 돼요. 나는 생명 연장한다고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세상이 행복해지지가 않아. 에코팜의 아프리카 난민 여성들이 그린 디자인으로 제품을 출시를 할 거고. 저거 진짜 근데 솔직히 불가능하게 일단 그 영업 잘 해오고 뭐 안정되고 매출하고 요거 먼저 신경 쓰자. 이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의미도 없고 근본적인 고민인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고민이 우리가 계속 미뤄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즐겁게 해야죠. 즐겁지 않은 일만 하면 안 되는 거고 게임. 제가 보기엔 절대 즐거워지진 않아요. 아 진짜로 그렇게 말소리 잡지 생각하시냐고요? 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너 왜 그래? 한 번만 해봐 좀. 한 번만 해봐. 애들이 하고 싶어서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그냥 좀 할까? 네, 예고편 들으셨는데요. 제목이 미스터 컴퍼니라고 하는 제목도 들으시고 또 지금 뭐 예고편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대사들, 뭐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감이 좀 잡히시죠? 무슨 어떤 회사 얘기가 아닌가, 회사 사람들 얘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들 이렇게 싸워요 또 이렇게 보면은 막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대목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기업이 있는데 작은 기업, 패션 관련 기업이죠. 네, 오르고라고 하는 오르고닷이요. 예, 오르고닷. 그러니까 ORG 닷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ORG.점. 예, ORG.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이 오르고닷이라고 하는 회사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되신 건지요? 원래 알았던 분들은 아니고요. 네네.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제가 기업을 찍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면서도 뭔가 좀 다른
동기를 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 네네. 하지만 또 경쟁을 일반 영리 기업과 경쟁을 하는 네네. 이 범주의 기업들을 찾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눈에 띄는 게 오르그닷이었고 그래서 김진아 대표한테 물어봤죠.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큐를 찍고 싶다. 당신들이 어떻게 이 그 경쟁이 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의를 가지고 기업을 하면서 살아남는지를 네. 찍고 싶다. 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네. 그 찍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은 다 반대를 하셨어요. 찍는 거에 대해서. 아, 그 회사의 다른 다른 분들, 예, 그러니까 예. 김진아 대표 말고 예, 다른 예, 분들은 네. 반대를 하셨죠. 뭐 네. 여자분도 있고 뭐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어쨌든 외부로 노출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제 취지를 말씀드리고 네. 이러니까 뭐 나중에는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저기 오르고닷 그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듣건데 이제 이들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 우리 자본주의 기업의 어떤 이윤 추구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뭐랄까요 회사가 갖게 되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 이런 것도 같이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의 어떤 일환으로서 이들이 모이고 어떤 뭐 회사라기보다는 뭐 집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던데요. 자,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감독님이 취재를 하신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뭐가 과연 사회적 기업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제가 뭐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리서치를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오르고닷을 예를 들어 보자면 네네. 그 보통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네. 것들이잖아요. 월급을 받아가고 그렇죠.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벌고 그래서 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는데 이들이 어쨌든 당연히 그 부분은 추구를 하지만 네. 그런 기업 활동이 사실은 사회에 많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 기업이 기부를 한다던가 이런 사후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오르고닷이 추구했던 그것들이 아니라 네네. 예를 들면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이분들이 일하는 회사는 의류 회사니까 공정한 임금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지금 의류 업체에서 일하시는 봉제 노동자들 네네. 한 20년, 30년 이 분들이 거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경력이 20년에서 25년 사이가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20년, 25년 동안 해왔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는 일들은 거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적정한 임금을 네. 줄 수 있는 어떤 모델, 네. 기업 모델을 짜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구조를 바꿔보겠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오르고닷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출발 취지였던 것 같고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멋있는 일을 하면서도 네네. 성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서 네. 그것들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기업에 투신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뭐 이게 1차적인 목표였던 것 같아요. 자, 목표는 굉장히 정말 듣기만 해도 멋있네요. 일단 멋있는데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일하는 장면들은 전혀 멋있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맨날 싸우고 막 나중에는 막 술 먹고 육두문자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자, 근데 영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영화 속에서 좀 생경한 단어를 들었어요. 야, 이런 표현도 있구나라고 싶었는데 윤리적 패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보니 이분들이 이제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패션이 윤리적 패션이면 어떤 패션을 말하는 건지 감독님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패션 아까 얘기했던 뭐 공정한 임금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 의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단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 원단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 지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작했던 유니폼들은 다 사실은 재활용된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그 1.5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네. 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원단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공정한 임금도 있고 그 소재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꿈꿨던 건 한국에 굉장히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기까지는 사실은 옷을 만들고 뭐 시도해보고 어디에 이렇게 내보고 네네. 또 평가를 얻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려면 소량의 옷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네. 소량의 옷들을 공장에서 또 만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고 다시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런 디자이너들을 모아서 네. 그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자이너들을 모아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런 디자이너들의 옷들을 소량 생산해주고 하지만 네.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다시 소비자들도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게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게 윤리적 패션이라고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만 듣다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그 추구하는 이상이라든가 가치는 굉장히 뭐 훌륭하고 정말 멋있는데 영화 속에서 보면은 어떤 이상과 현실 간의 어떤 뭐 갈등이랄까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 간의 어떤 노선 갈등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표면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 분은 아마 대표이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 김진아 대표이사님은 뭐랄까 그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들을 좀 가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데 반해서 이제 김방호 씨로 대변되는 다른 그 직원들은 그 오르고다시 생겨난 어떤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이 당장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김진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보류하는 그런 입장. 바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이런 말씀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더군요. 네. 그건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착하게 살고 싶은 건데 착한 기업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육식동물들만 있는 정글에 가서 초식동물이 자, 우리 지금부터 풀만 먹을 테니까 날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면 육식동물이 그래 넌 풀만 먹어라고 하면서 가만히 놔둘까. 그만큼 이 정글과 같은 자본주의 유통 환경 속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이상이라는 게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들은 분명히 현실 속에서 상당한 하중으로 이들에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가까이서 지켜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둘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예를 들면 저도 대안적인 삶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두면. 근데 네. 이제 언뜻 떠오르는 건 귀농이잖아요. 네네. 귀농을 해서 뭔가 소극적인 저항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저는 귀농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도 네. 뭐 시골에서 살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고 네. 익명성이. 그다음에 나의 또 다른 욕망들이 있는 거잖아요. 채워줘야 되는. 뭐 그게 수행이 되고 더 나이가 들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이 다큐를 찍을 당시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욕망들도 살아 있으면서 네. 그 욕망들을 건강한 욕망이겠죠. 네. 건강 욕망도 살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취재를 하기 시작하고 다큐를 찍기 시작했는데 막상 보다 보니까 네. 저도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뭐가 맞는지. 물론 재무적인 구조도 중요하지만 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그들의 건강한 욕망들이 채워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것들을 무시하고서 재무적인 구조가 그러면 재무적인 구조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안정적인 거냐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 같고 다큐에서 결론 내리려는 의도도 아니었고 네네. 보는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요구들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좀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이제 영화 속에 그 오르고닷의 김진화 대표이사가 뭐 술자리였던 것 같은데 약간 자조적인 그런 말투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환상인데
착한 사람들이 변화를 이끌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럴까요? 착한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을까요? 그런 자조가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예. 아마도 착한 사람의 변화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변화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참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착한 거 갖고만은 이길 수 없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이 필요하죠. 예. 예. 착하다는 것은 결국은 가치이고 그런 면에서 그 가치를 뭐 실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착함과 못됨의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이라고 뭐 받아들인다면 맞는 말일까요? 예. 네. 근데 그게 어려운 네. 게 네. 제가 계속 아무 결론도 못 내리는 얘기만 하는데 네. 그 결국 그런 전략들과 들을 가지고 자기가 바꾸려는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네네. 또 그 사람들하고 비슷해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그 전략을 갖는 건 맞는데 그 전략들을 가지고 과연 자기 원래 모습과 자기 원래 선의를 지키면서 싸울 수 있는가? 네.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김방호 씨와 김진아 대표이사는 뭐 굉장히 그 사적으로도 좀 친분이 있는 그 보면은 이제 뭐 술자리에서는 뭐 야 형 뭐 새끼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회의할 때는 또 서로 존대어를 쓰는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안타깝게도 영화 속에서는 일단 두 사람이 결국 노선 갈등 때문에 뭐랄까 약간 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아직 서로에게 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 같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다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잖아요. 네네. 시간이 더 지나면 그때 의미가 뭐였는지 알겠죠. 그 싸움의 의미가 뭐였는데 근데 지금은 아직 감정적으로는 정리가 되시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야, 저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어떻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것들 시도하고 있는 저 젊은이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한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보여지는 상황은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한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예, 돈을 번다는 게 네. 행복한 일이 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군가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일이고 그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것들은 경쟁 속에서 이겨야지 그 기회조차 주어지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김방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오르그에서 대표가 된 그 당시 이사였던 김방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단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싸움들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내린 결론은 돈 버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더 우리가 거기에 목매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뀌기 굉장히 어쩌면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갖게 되는 거는 감독님도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어쨌든 이 영화 미스터 컴퍼니라는 작품을 통해서 감독님은 어떤 사회적 기업에 주목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어떤 화두를 던지고 싶으셨던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하게 이 젊은이 친구들이 자기의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서 새로운 시도들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새로운 시도가 장밋빛만 펼쳐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을 테고 하지만 그 어려움들 속에서 얻어지는 다른 또 기쁨이나 행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당장 주어지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믿고 도전해 볼 때 그래도 조금은 뭔가 바뀌지 않을까 세상이. 그 세상이 바뀌는 건 단순하게 세상이 바뀌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 방식이 바뀔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영화에서 이제 김진아 대표가 그 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지가 쌓여서 이 아름다운 돌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 영화를 잘 정리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그만한 돌이 안 됐을지라도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만 뭔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제가 관객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미스터 컴퍼니 뭐 그동안에 많은 또 다큐멘터리들이 관객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만 이 작품은 또 새로운 차원에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시대 영화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역할을 이 영화 속에 오르고 나처럼 이 영화 미스터 컴퍼니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시고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에 한번 나름의 해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신 미스터 컴퍼니의 민한기 감독님께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only time I feel good falling is when I'm falling fast and hard for you. The last two digits when I'm calling. 네, 은희경 작가의 소설이죠.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이런 작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두들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진화야. 인간들은 다르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자기와 다른 인간을 배척하게 돼 있어. 하지만 야생에서는 달라야만 서로 존중을 받지. 거기에서는 다르다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야. 사는 곳도 다르고 먹이도 다르고 천적도 다르고 서로 다른 존재들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야. 네, 우리는 점점 더 똑같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들 똑같은 영화를 보고요. 모두들 똑같은 음악을 듣고요. 모두들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 저만의 것일까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 은연중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취향, 다른 개성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왜 문화적인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한지 그 해답도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희경 작가가 갈파했듯이 서로 다른 존재들만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세상이 진짜 인간적이고 재미있는 세상이겠죠. 자, 최광의 영화 쉐이킷 마칠 시간입니다. 아쉽지만 이제 영사기를 끄겠습니다. 오늘의 작별곡은 영화 월플라이에 흘렀던 더 샘플스의 Could Be Another Change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즐감하십시오.